아버님과 거의 이제 좀 싸울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ADHD라고 진단을 이제 제가 내렸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께서 아니 그냥 좀 태어난 대로 살면 되지 꼭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이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아버님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지 왜 안경을 쓰시냐. 그럼 우리 아이가 안경이 없어서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 끼워주시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버님이 좀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아롱이 다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속도가 다른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부모가 대하고 도와줘야 되는지 오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이 장소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사실 주제가 있어요. ADHD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분들이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압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ADHD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진료를 도움을 얻는 분들이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점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체감을 좀 하시는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은 유병률이 한 1.5% 정도. 근데 이제 ADHD는 유병률이 많이 잡으면 10% 내외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진료 인원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라는 책을 좀 내셔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진단 테스트를 넣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자가 체크리스트를 책의 맨 앞에 넣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해서? 네,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면은 부모님들 머릿속에 처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끄럽고 뛰어다니는 남자아이. 맞아요. 이게 딱 이미지 떠오르시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 너무 힘든 게 많은데 ADHD하고 연결을 못 시키시다가 나중에 진단을 받고 나서 ADHD 때문이었구나 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실제 ADHD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냥 이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나 공격성이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원인이 찾아보면 ADHD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6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좀 알려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가 이제 정적인 활동, 놀이를 할 때,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습, 세 번째 대화할 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야외 활동에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교나 유치원, 단체 생활에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또래 관계입니다. 감정 기복이 커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또래 관계에서 친한 친구를 못 사귄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얼대고 찝적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만함 이걸로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62개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4명의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흔히 보는 증상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게 ADHD 같아요. 왜 그럴까요? ADHD는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는 조용한데요? ADHD, 어떻게 ADHD가 됐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 지능의 수준 혹은 환경, 여러 가지 어떤 부모하고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조용했는데 크면서 어떤 과잉활동성이나 충동성이 더 드러나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어렸을 때 과잉활동성, 충동성이 많았는데 크면서 그건 없어지면서 부주의 증상이 되게 드러나는 아이도 있고. 그러면 부모님이 ADHD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진료를 이제 보고 ADHD가 의심이 된다. 이제 검사를 진행해 보시자 말씀드릴 때 부모님들끼리도
반응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어. 많아요. 부모님들끼리도 한 명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네네. 못 믿겠다. 한 명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네, 네. 나는 옛날부터 생각했었다. 네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ADHD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 장애라는 말에 걸려서 그렇게 똑같이 컴플레인 하셨던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디스오더는 기능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정도라는 의미인 거고, 우리가 흔히 장애라고 생각하는 게 disability, 뭔가가 한계점이 있고 못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ADHD는 뭐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한계점이 명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능 조절이, 무엇의 기능 조절이 어렵느냐, 집중력의 조절이 조금 어렵다, 그 기능이 좀 부족하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이 확 됐어요, 선생님. 네. 그럼 만약에 그 기능적인 부분이 정말 필요한, 조절이 필요한 친구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일까요? 근데 그래서 명확하게 그게 주변 환경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친구들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부모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이게 결국엔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나 자신하고의 관계에서도 불협화음, 쉽게 말하면 자존감 저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미 뭐 예를 들면 말로써라도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 이거 못할 것 같아라는 말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고, 무언가 학교와 그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ADHD든 아니든 간에 중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은 이게 ADHD냐 아니냐, 뭐 진단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도와줘야 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ADHD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히 약물이나 치료 이런 부분을 많이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 교육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기준점을 뭘로 맞춰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하는지 아닌지 1번. 두 번째는 이러한 아이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어떤 아버님과 거의 이제 좀 싸울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ADHD라고 진단을 이제 제가 내렸고, 실제로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군요.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한번 병원을 방문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받고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다 같이 오신 거예요. 아버님은 이게 병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다 진단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께서 아니 그냥 좀 태어난 대로 살면 되지.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진단하냐. 뭐 진단을 하고 꼭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냐. 그냥 태어난 대로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걸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이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지. 왜 안경을 쓰시냐. 그럼 우리 아이가 안경이 없어서 눈이 잘 안 보이면 찌푸리고 열심히 봐, 노력해봐 이렇게 하시냐. 안경 끼워주시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고 실제로 학교에 갔는데 매일 혼나고 IQ는 좋은데 성적은 안 나와서 공부를 점점 싫어하게 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계속 끼어들어서 친구들한테는 막 불편한 아이가 돼버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성장 발달하고 이 시기에 근면성실함을 배우고 난 뭘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는 걸 배우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점들을 쌓아나갈 시기에 발달이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걱정이나 편견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약물치료든 부모교육이든 기타 비약물적 치료든 간에 아이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ADHD에 대해서는 선입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치료에 대해서는 그 약물 치료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질병 내지는 질환으로 여기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치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부모가 도움을 주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주거나 이 부분을 좀 전문가분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에는 아이를 수용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 아까 그런 이제 뭐 부모님들, 보호자분들 말처럼, 아, 애를 왜 있는 그대로 두지, 왜 굳이 약까지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야말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야말로 아이를 있는 대로 수용하자고 하는데, 왜, 그게 어떻게 좀 다른가냐라고 하냐면, 이건 얘네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으면 기술이 뭔가 부족하거나 막힌 거예요. 그럼 그걸 아이의 그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줘야 되지. 이거를 이제 계속 괜찮을 거다. 혹은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거다. 혹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그냥 의지, 노력을 해봐라. 아니면 더 앉아 있어봐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모 교육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모 교육이 선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약물 치료 단독보다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육아에 네네. 대해서 정말 네, 공부를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전문 지식만 많이 알면 사실은 그걸 우리한테 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의 기질, 네. 그리고 우리 아이의 특징, 네. 그 안에는 우리 아이가 무엇에는 잘 집중할 수 있는지, 네네. 어떤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예. 어떤 환경에서는 너무 과흥분하는지, 예. 어떤 환경에서는 오히려 잘 지내는지, 네. 이런 것도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이 먼저 1번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네.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느 상황에서 과학하는지 이런 부분을. 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책으로 공부하지 않나요, 요즘에? 맞아요. 네. 네. 공부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옛날 네. 같았으면 우리 애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거였으면 네. 요즘에는 저희 아이는 시지각이 떨어져요. 저희 아이는 단기 기억력은 좋은데 장기 기억력은 떨어져요.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는 부모로 남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 네. 부모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부모의 자리에서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DHD 문제를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이걸 아이의 어떤 성격, 의지, 이런 쪽의 동기의 문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계속 지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가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렇지. 너 이렇게 행동하니까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헐렁하고 실수 많이 하고 또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네네. 때 조금 더 여유로운 태도를 좀 갖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네. 않으면 관계 자체가 와장창 깨져서 나중에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지나서 정말 사춘기 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도 무너질 것 같아요. 굉장히 무너집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태도를 좀 잘 해주고 싶다가도 속이 터지는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난감한 입장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숙제 검사를 부모님이 많이 하시니까 숙제가 끝나질 않는다. 30분이면 끝날 숙제를 막 2시간, 3시간 하고 있다. 어디까지 커트를 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도와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ADHD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길게 막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되는 거 길게 하는 게 이렇게 게을러서 그렇거나 애들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빨리 끝내고 빨리 놀고 싶거든요. 게임하고 싶고. 근데 이제 했다가 저게 다른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방에서 공부하는데 저게 내가 좋아하는 책이 보여.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보여. 이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의 집중이 쉽게 깨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숙제랑 이렇게 던져주면 이게 너무 확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좀만 더 미뤄보자. 이러고 이제 미루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라면 숙제를 좀 작게 쪼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너 요거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하면 네. 일단 너무 많은 것 같고 애가 못하는구나. 예, 압도당했을 때 어떤 아이는 물론 도전적인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약간 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지시하거나 숙제를 내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잘게 쪼개기. 두 번째로는 환경을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막 레고가 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로봇가 있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주의 분산이 되기가 좀 더 쉽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공부를 이제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는 이게 1시간이 10분 같고 공부를 할 때는 10분이 1시간 같걸랑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나왔어요. 네. 같아요. 그래서 모래시계 같은 거나 아니면 타이머, 네. 타이머 기능만 있는 시계, 네. 아날로그 시계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놓고 짧은 시간, 20분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아이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3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네. 그 시간 동안 하고 조금 이제 쉬고. 선생님 그걸 늘려도 되나요? 그럼요. 이제 하다 보면 20분에서 30분 해도 돼요. 하다가 보면서 애가 잘하게 되면 조금씩 늘릴 수 있어요. 아이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방 정리를 못해요. 방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자, 이 질문은 이 질문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실 줄이야. 이 질문부터 문제입니다. 방 정리가 어려운 건가요? 방 정리가 도대체 뭡니까? 방 정리? 네. 자기 물건 정리. 자기 물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물건이죠? 어렵죠. 우리 어렵네.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방 정리? 방 정리는 뭐야? 방 정리 어느 방? 내 방? 그래, 네 방. 엄마가 이렇게 말해. 자기 방. 그럼 내 방? 내 방 어디? 그래서 내 제가 방 다- 많이 혼났어요. 제가 난 정리했다고 하는데 내 우리 방은- 어머니 맨날 뭐라고 내 하시거든요. 방에 있을 물건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뭘 정리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하다가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그걸 자기 물건 치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물건도 거기에 있는 거 다 내 물건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얘네는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요. 옷 저기 있고, 침대 저기 있고, 그럼 됐다? 책상 저기 있고, 책상 위에 물건들, 다 저기 있네. 학교 갈 거, 저기 다 책상이랑 다 있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네, 특히 이 친구들은. 그리고 뭐 ADHD가 아닌 아이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 정리가 아니라 책상 위에 쓰레기를 치워라. 에서부터 그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네. 물건들이 하나도 없게 해라. 네. 혹은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라.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권유드리는 방식은 네. 초반에는 부모님이 좀 다 세팅을 해줘요. 같이. 해주고 그걸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책상 사진을 찍어놓고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붙여놔요. 이렇게 하자. 네. 그럼 얘는 매번 볼 때마다 책상 정리라는 건 이런 모양이구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엄마가 야, 치우게 여기 놔두지 말라고 했잖아. 가위는 위험하니까 꽂아야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책상 사진은 책상 위에, 침대 사진은 침대 위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3번 질문이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등교 준비에서도 네. 정말 세워라 내워라가 많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예. 눈높이를 많이 낮추셔야 되거든요. 눈높이를 많이 낮추셔야 되는 오늘의 거죠. 결론이네요. 네.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죠.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네네.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침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딱 여쭤봐요. 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어떤 부모님은 씻는 거. 씻는 거. 어. 어떤 부모님은 뭐 책가방 챙기는 거 이런 거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해야 돼요, 처음에. 정말요? 네, 처음에는 하나만 해야 돼요. 안 될수록. 그러고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하나 달성하고 2개로 넘어갈 때 그럼 이때 칭찬과 보상은 아이들한테 이 ADHD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칭찬과 보상이. 네. 근데 여기에 너무 길들여질까 봐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칭찬, 보상, 뭐 지지, 격려 이런 걸 쓰라고 하고 한 나머지 한 20에서 30을 훈육, 뭐 혹은 이제 벌 이런 쪽으로 네. 이제 가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훈육이랑 벌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동기부여가 되게 안 돼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혹은 잘하면 잔소리나 좀 덜 듣고 덜 혼날 뿐이지 뭔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째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칭찬이나 지지, 격려, 보상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제일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걸 많이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더 이상 안 하게 되지 않냐. 아니면 또는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그거 아니면 안 움직이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외적인 보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그렇긴 한데요. 내적인 보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재적인 보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게임을 하게 해준다, 뭘 사준다, 뭘 해준다 하면서 아이가 새로운 걸 해보거나 자기 것들을 해보다 보면 거기서 느껴지는 성취감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전혀 루틴도 되지 않는 아이에게 내적인 보상이 중요하니까 알아서 좀 해봐라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힘들고 정말 시작도 어려운 부분들이 돼요. 보상이나 칭찬, 지지, 격려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들어가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 걱정들은 또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걱정.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칭찬과 보상은 많이 해줘도 돼요. 많이 해줘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장단기 플랜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사주고 게임 보여주고 이런 보상, 물질적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보상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 물론 ADHD 아이를 키운다면 더 그렇겠지만 이게 육아가 장기전이고 교육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